빗뚫림 위험에 대한 평가, 비무작위 대조군입니다. 로빈스 아이라는 도구의 버전 2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이 도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스 아이는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 중에 인중재에 대한 것을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특정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중재가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빗뚫림 위험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 도구고요. 2024년 올해 11월에 이 도구의 버전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빗뚫림 위험을 평가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실질적인 빗뚫림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도구들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빈스아이 평가 전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점들은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중재와 결과 사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중요한 교란 변수가 무엇인가,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비교란 요인이 무엇인가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특정 중재와 결과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효과를 볼 때 목표 시험, 목표 타겟팅 되는 트라이얼,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기 전에 빗뚫림 위험이 너무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빗뚫림 위험의 가능성 있는 경우는 세부 평가를 생략하자라고 하는 것이 스크리닝 단계가 도입됐다는 점이 특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로빈스 아이를 평가한다면 사실은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란, 그리고 중재, 분류, 연구 또는 참여자의 선택, 중재된 의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리고 결측 데이터, 결과 측정의 문제, 그 다음에 보고된 결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시그널링 퀘스천이라고 하는 세부 질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부 질문들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예, 아마도 예 또는 아마도 아니요, 아니요라고 평가를 한다거나 정보 없음이라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버전에서 새로 나온 것은 yes나 no로 대답하기보단 약한 또는 강한 버전에 해당 옵션이 있습니다. weak yes 또는 strong yes죠. 혹은 weak no, strong no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빗뚫림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weak yes라고 한다면 네,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 위험이 크진 않을 것이다. strong yes면 있긴 있는데 그 위험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목별로 시그널링 퀘스천을 평가하면 최종적으로는 낮은 빗뚫림 위험, 중등도 빗뚫림 위험, 높은 빗뚫림 위험, 매우 높은 빗뚫림 위험 이렇게 4개로 평가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항목별 빗뚫림 위험이 가져오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편향이 상향 효과를 과장시킬까? 효과를 과소할까? 혹은 예측 불가인가라고 하는 것도 예상 반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 것은 아니고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점은 결과 지표마다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에비던스의 레벨이라고 하는 건 결과 지표마다 에비던스 레벨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평가할 때도 동일한 연구 설계라고 하더라도 결과마다 항목별로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마다 평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마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평가냐, 주관적인 평가냐, 혹은 환자가 평가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자가 평가하는 것이냐, 이런 큰 그룹핑을 나눠서 평가를 하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빈스아이의 평가 단계는 우선 계획 단계, 우리가 프로토콜을 레지스리 할 때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첫 번째 교란 요인을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연구 결과를 평가할 때입니다. 각 연구를 평가할 때는 A에서 F까지의 사전에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비틀림 위험을 평가할 결과를 지정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 지표마다 평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크리닝 단계입니다. 비틀림 위험 평가를 진행할까? 아니면 이건 너무 높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스크리닝 단계가 있고요.
이제 그것이 끝났다면 내가 이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교란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는 목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지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무작위 연구를 지정하고 관심 효과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정보의 소스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비 고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해당 연구에서 교란 요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라고 하는 교란 요인의 평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개별 항목별 비뚤미화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에 대한 것으로 스타틴과 간암 발생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논문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비형 간염 대상자고요. 대만의 의료용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사전 단계로 교란 요인을 목록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란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충분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해당 중재에서 해당 생각될 수 있는 교란 요인을 목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예시로 이런 에피데미올로지, 헤페토셀룰라 카시노마와 관련된 에피데미올로지 논문을 보고 교란 요인을 도출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비형, 시험 또는 음주, 대사증후군, 당뇨, 간경화, 기타 감염, 지역 이런 것들이 교란 요인의 목록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비 고려사항 첫 번째 A단계입니다. 비뚤림 위험을 평가할 결과를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가할 것은 스타틴 사용에 따른 간 세포암 발생 위험입니다. 이 로빈스 아이는 구체적인 결과 지표를 수치로서 제시를 하거나 피겨라면 피겨를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스타틴 사용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타틴 넌 유저 그리고 28일에서 90일, 90일에서 365일, 365일 이상 약을 먹은 기간에 따라서 스타틴과 간암 발생의 효과를 보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했습니다. 선택으로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할 수도 있지만 현재 사항 정도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크리닝 단계입니다. 비뚤림을 더 평가해야 될까? 아니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교란 요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는가? 교란 요인을 통제하는 시도를 아예 안 한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빗뚫림 위험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추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는가라고 하는데 이 연구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습니까? 네, 입니다. 만약에 아니오라고 했다면 교란 요인이 너무도 많을까? 실제적으로 교란 요인은 많지만 그 교란 요인이 그러니까 보정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연구 결과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한다면 교란 요인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면 우리는 교란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것은 추가 비뚤림 위험을 평가할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의 부적절함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는 캔서죠. 여기서는 캔서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는 의료 이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ICD-9 코드를 이용해서 정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은 결과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부적절하다면 이 연구는 교란 요인을 통제했는가, 결과 측정이 에 대한 변수가 올바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예 비뚤림 위험은 매우 높음이라고 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란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교란이 왜 생길까라고 하면 목록을 모두 다 돼야 되는데 그 목록화를 실패했다. 그러니까 교란 요인이 잘 목록화돼서 측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측정 오류. 교란 요인을 목록화는 잘했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측정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분석의 오류. 교란 요인으로 측정된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잔존된 교란은 측정됐거나 분석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간접적이거나 한다면 이거 역시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는 메디에이터 팩터고요. 매개 변수는 교란 변수로서 보정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교란 요인은 우리가 중재를 받기 이전에 영향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교란의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란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변동 교란 요인의 가능성과 시간 변동 교란 요인의 가능성이 없는
기저 상태의 교란만 있는 경우입니다. 시간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면 B형 설문으로 하고 시간 변동의 가능성이 없다면 A형 설명으로 해라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저 상태의 교란 요인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재 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가 중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모든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최애막 산소 공급과 최애막 산소 플러스 신기능 대체 요법입니다. 이 요법은 환자들 중에서 리스크가 높은 환자는 최애막 산소 공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기능 대체 요법을 같이 받습니다. 근데 환자의 상태가 나는 동일할 때 신기능 대체 요법이 추가됐을 때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서 연구를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신기능 대체 요법을 받는 환자는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중재의 선택, 신기능 대체 요법이죠. 사망, 둘 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저 교란 요인일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CD4 셀을 통제하기 위해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제제 약물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있다면 기저의 CD4 셀이라고 하는 것이 기저 교란 요인이기 때문에 약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약물의 선택 또는 여러 가지 약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중재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저 교란 요인입니다. 시간 변동 교란 요인은 중재 이후에 측정되는 변수 때문에 중재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중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새로운 약과 기존 약을 처방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약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환자는 새로운 약을 먹다가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재다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이 기존 약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 이후의 요인이고요. 이 중재 이후의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변동 교란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 변동 교란 요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야 한다입니다. 비측정 교란 요인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교란 요인을 잘 목록화하고 잘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측정되지 않은 교란 요인의 존재가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는 측정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잔존된 교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네거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음성 비교 중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에게 있어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이 노인들이 사망이나 입원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환자가 노출에 대한 통제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인플루엔자의 유행 시기에 사망이나 입원이 줄어야 합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유행과 전혀 별개의 시기에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더 오래 살거나 입원을 안 했다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노인의 헬스 비헤이비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통제입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백신으로 인한 효과라면 인플루엔자로 기인된 사망이 줄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줄었다면 이거 역시도 인플루엔자 백신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교란 요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비측정 교란 요인을 확인하는 네거티브 컨트롤의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 결과가 방향성이 달라진다거나 한다면 우리는 비측정 교란 요인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란 요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CA에 있는 질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결과에서 발생된 건강 결과를 이 결과와 관련된 건강 결과를 명시하세요. 우리는 간세포암입니다. 이 결과에 기반된 대상자 그룹은 스타틴 사용 유무를 포함한 B형 간염 대상자입니다. 시간에 따른 교란 요인, 교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분석이 개입이 받은 시간에 따라 참가자의 추적 관찰 시간을 나눴거나 한 그룹의 참가자가 다른 그룹으로 전환할 때 추적이 중단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타틴 사용과 HCC의 리덕션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도즈 리스판스, 도즈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환자군을
스타틴을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스타틴을 사용한 사람을 28일 미만, 28일에서 90일, 90일에서 365일, 360일 이상의 DDD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스타틴을 복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90일 정도 복용을 하다가 이 환자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90일 이상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일 이상군은 90일군에 한 번 들어간 거고요. 또는 28일 전에도 들어간 거죠. 28일 전이나 90일 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의 추적 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참가자가 다음 그룹으로 전환할 때, 28일이면 28일에서 90일군이죠. 전환할 때 추적이 중단되는가? 중단됩니다. 28일군에선 중단되죠. 그 환자는 28일군이 아니라 28일에서 90일군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중재 개입의 중단이나 전환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 스타틴은 헤파토톡시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 스타틴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연구는 가능성 있다라고 평가하셔야 되고 비형 설문인 시간 변동 교란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D 항목입니다. 목표 무작위 연구를 지정해라. 참여자, 중재 전략, 비교 전략을 면식하고 관심 효과가 무엇인가를 결정해라 라고 하면 ITT 중재와 비교 전략의 할당에 대한 효과이냐 아니면 퍼 프로토콜 이펙트 우리가 중재나 혹은 대조군으로 넣는데 이것이 준수를 얼마나 하는가 수능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인가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목표가 퍼 프로토콜 효과를 평가하는 거라면 환자에서 중재 또는 비교 전략에서 프로토콜에서 이탈로 간주되는 변경 상황은 무엇일까? 그리고 완전히 선택에서 이탈로 선택적으로 이탈로 간주되지 않을 상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에서는 개별 무작위 대조군 연구고요. 비형 간염 환자에게 스타틴을 복용한 것과 복용하지 않는 것을 비교했고, 그리고 각각의 복용 여부에 따른 ITT 이펙트를 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연구의 관심 효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스를 찾았는가라고 하면 저널 아티클이죠. 많은 것 중에서는 소스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에게 컨택을 한다거나 뭐 스터디 프로토콜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여러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찰 연구는 스터디 프로토콜을 찾기 굉장히 어렵고 저자한테 컨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개별 연구를 평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개별 연구를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연구의 중요한 교란 요인을 목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계획 단계에서 교란 요인을 목록했다면 우리는 그 목록하였던 교란 요인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하시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업 하고 난 다음에 이 요인을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측정했는가라고 하면 알코올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교란 요인을 썼는데 이 연구에서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을 음주 측정량으로 붓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으로 요인을 측정했습니다. 이 변수는 부험의 분석에 포함됐는가? 분석에 포함됐고요. 변수가 보정됐다면 타당도 있고 신뢰도 있게 측정됐는가라고 하는 건데 알코올 섭취량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알코올 관련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음주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측정했다라고 말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probably no라고 평가했습니다. 변수가 보정되지 않았다면 변수는 보정됐기 때문에 해당에는 NA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란 요인의 보정에 실패했다면 효과의 추정치 그러니까 알코올을 해야 되는데 알코올 관련 질병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코올을 먹는 사람들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효과는 과장됐을까? 과소 추정됐을까라고 생각하면 과장됐다. 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두 다 계획 단계에서 리스트업 했었던 중요한 교란 요인들이 이 해당 개별 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를 이렇게 항목별로 평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계획 단계에서 넣지 않았는데 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던 교란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아스피린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저자는 아스피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처방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수가 포함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포함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Y라고 하는 거고 포함하는 게 안 맞다라고 하면 굳이 필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N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타당도 있고 신뢰성 있게 했는가라고 하면 아스피린은 아스피린 처방으로 봤으면 타당도 있다라고 Y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변수가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용 가능하지 않고 혹시 보정이 실패했다면 효과의 추정치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갔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임상적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교란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고요. 그럼 이제 개별 항목 각각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교란입니다. 로빈스의 버전 2가 정말로 좋아진 건 이렇게 시그널링 퀘스천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교란의 유형에 따라서 기저교란 요인이냐 아니면 기저교란 요인과 시간변동 교란 요인이 같이 있느냐라고 해서 A형과 B형 설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형과 B형 설문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구조를 보시면 1.1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교란 요인을 모두 통제했는가라고 해서 아니요 라고 하면 1.4. 네거티브 컨트롤을 통해서 혹시 미측정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데 교란을 통제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대부분은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크리티컬이라고 평가하면 추가 다른 내용을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두 통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모두 통제했는가라고 하면 1.3으로 가게 되고요. 1.3으로 가면 개입 이후 그러니까 인터벤션 이후 포스트 인터벤션 베리어블이죠. 매개 요인을 보정했는가. 매개 요인은 보정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보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1.2로 넘어갑니다.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란 요인들은 잘 타당도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됐는가에 대한 문제고 예스다라고 하면 로우 리스크 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다시 네거티브 컨트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A형 설문입니다. B형 설문은 A형 설문과 비슷한데 한 단계가 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1.2가 추가됐는데 1.2가 뭐냐면 연구 저자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변동 교란 요인이나 혹은 기저 교란 요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적절한 통계 분석을 사용했는가가 1.1입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1.4라고 해서 우리는 시간 변동의 다른 요인들 혹은 기타 변수들, 매개 변수들 이런 것들을 통제했는가? 통제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 통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질문은 A형 설문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저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변동 교란 요인과 기저 교란 요인 통제하기에 적절한 분석을 쌓는가라고 하면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했고요. 이 모델에는 앞에 쭉 리스트업했던 교란 요인들과 관련된 요인들을 쭉 어저스트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시간 변동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사용했는가는 아니요라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1.4입니다. 1.4는 연구 저자들은 중재 시작 이후에 측정된 변수들에 따른 측정된 시간에 따른 시간 변동 요인 또는 기타 변수를 통제했는가라고 하면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건데요. 연구를 보시면 연구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가 발생하는 데까지인데 모든 아웃컴들을 보시면 중재 시작 이후에 그러니까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가 생기는 인덱스 데이 이 전까지 모두 다 교란 변수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란 요인은 중재 시작하기 이전 거지 중재 시작한 이후 포스트 베리어블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연구는 교란 요인이라고 하는 걸 리스트업했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환자가 중재를 받고 이전에 그 베리어블이 있건 이후에 그 베리어블이 있건 모두 다 측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 변동 요인에 대한 기타 변수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크리티컬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로 나머지 항목은 평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시간 변동 지금 이 항목에서 이 이후에 측정된 항목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항목들이다라고 해서 그런 교란 변수를 이후에는 측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해서 여기에 yes, no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면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1.5는 그러고 나면 혹시 미측정 교란을 해서 잠재적으로 교란의 가능성이 큰가라고 하는 점에서 yes라고 하면 크리티컬이라고 이렇게 또다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 연구는 실제적으로는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인터벤션 사전과 사후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재 시작 이후의 변수를 모두 다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yes라고 해서 크리티컬로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연구에선 보지 못했지만 이 연구엔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항목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중력 기저 교란과 시간 변동 교란을 모두 통제했는가? 아까처럼 이제 요인들입니다. 변수를 측정하는 건데 알코올 릴레이트 디지즈, 시로시스, 당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교란 요인을 통제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타당성 있는 베리어블로서 측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저교란 요인들은 모두 다 우리가 리스트업했고 걔네들을 측정했지만 타당도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했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측정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타당도 있진 않죠.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다이렉트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높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재 분류와 관련된 빗돌림입니다. 중재 분류와 관련된 빗돌림은 불멸 시간 빗돌림과 차등적 오분류와 비차별적 오분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중재 분류와 관련된 빗돌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세 개를 그룹핑했습니다. 그러면 불멸시간 빗돌림이 뭐지? 라고 하면 불멸시간은요. 환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에드온 약물을 드시면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텐데 환자가 A약을 먹다가 B약으로 에드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요. 반드시 A약을 먹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B약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B약을 추가한 군은 반드시 사전에 A약을 먹었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A약을 먹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만 B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멸시간 비틀림입니다. 이제 이 위험들이 사실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 위험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 이 임모탈 타임 바이어스라고 하는 불멸시간 빗돌림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적 오분류인데요. 차별적 오분류와 비차별적 오분류의 특성은 차별적 오분류라고 하는 건 양군이 차이가 있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비차별적 오분류라고 하는 것은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랜덤하게 발생해서 양군의 특성과 상관없이 발생을 하는 거죠. 비차별적 오분류가 발생하면 양군은 효과의 차이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차별적 오분류는 그 차별이 어느 연구와 관련이 있는가, 어떤 중재군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나누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질문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중재의 분류와 관련된 빗돌림 위험의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중재군 혹은 비교군에 배정되는 과정에서 추적 관찰 시작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측정에 기반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군은 네 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군, 28일에서 90일군, 90일에서 365일, 그러면 365일 이상군입니다. 중재의 시작은 약물을 먹기 시작이거든요. 중재는 약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28일군,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30일군. 즉 중재를 시작한 이후, 중재 관찰이 시작된 이후에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yes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재에 배정되는 것은 중재군 또는 비교군에 배정되는 것이 중재 시작, 약물을 먹기 시작한 이후의 특성에 기반한다. yes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면 참가자들이 중재군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비교군에 포함됐을까? 당연히 그렇죠. 28일까지 30일 365일군은 28일 군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8일에서 90일 군도 있었고요. 90일에서 365일까지 있는 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중재군에 포함되기 전에 비교군에 포함됐는가? 네, 그 반대의 경우 yes.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이 리스크 여기 SY잖아요. yes인데 스트롱하게 yes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티컬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연구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보시면 안 먹은 군은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뭐 90일 먹은 군, 뭐 365일 먹은 군, 365일 이상 먹은 군을 본다면 추적의 시작이 뒤로 쫙 밀려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울기는 같기 때문에 사건 발생률은 같은데 추적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마치 약을 오래 먹은 사람들이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과장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중재군이 여기까지 약을 먹었다, 90일 이상 먹었다라고 하는 건 90일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은 90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이전군, 90일 미만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재군에 포함되기 전까지 비교군에 있었는가? 각각의 중재군들은 각각의 사전 중재군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트롱 예스에서 크리티컬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아까는 불멸시간 빗뚫림 때문에 여기서는 리스크가 큰데요. 그거 말고 차등적 혹은 비차별적 오분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재군과 비교군 분류에 사용된 정보가 중재 시작 시점 이전 또는 동시에 기록됐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 역은 스타틴의 익스포저입니다. 스타틴을 먹은 거죠. 여기는 봤더니 입원이라든지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기록을 가지고 본 거거든요. 처방 기록. 그러면 우리의 익스포저, 우리의 인터벤션은 약물의 복용입니다. 스타틴의 복용이죠. 과거부터 먹어서 간암 발생 현재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기록은 언제 거냐면 내가 지금 간암이 발생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신은 과거에 약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약물은 과거인데 정보의 사용은 지금 했기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 연구의 경우는 과거의 약물을 복용했고요. 처방일도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죠. 그래서 빗둘림 위험은 이런 것으로 기인된 빗둘림 위험은 는 적습니다. 낮습니다. 중재 상태의 분류가 결과 또는 결과 위험에 대한 지식의 영향을 받는가? 결과 이전에 우리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시면 됐습니다. 올바르게 분류됐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건 약물의 기록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회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분류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추가해야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불멸시간 빗뚫림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다른 연구를 평가하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로 참여자 선택 또는 분석으로 참여자 선택과 관련된 빗뚫림입니다. 이때도 세 가지 빗뚫림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불멸시간 빗뚫림, 아까 처음 거죠. 기존 사용자 빗뚫림, 프리밸런스 유저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 빗뚫림, 기타 선택 빗뚫림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재군의 정의로부터 발생하는 불멸시간 빗뚫림, 얘는 2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3.1과 3.2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밸런스 유저 바이어스는 3.3. 프리밸런스, 기존 사용자 빗뚫림입니다. 환자가 옛날부터 약을 먹고 왔다면 그 약물의 효과가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 사용자로 남아있게 된다면 약물이 똑같은 효과이냐, 연구 기간 동안 일정하다라고 하는 범위는 뭐냐면 약물을 내가 어제 먹고 오늘 먹었지만 약물은 그러면 쌓이게 되죠.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냥 매일매일 그 상태를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프리밸런스 유저 바이어스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연구를 요이땅 했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스타틴을 먹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통제 못하는데 스타틴이 간암에는 계속 쌓이면서 축적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시는 거고요. 기타 이 두 가지 외에도 선택 빗들림과 관련돼서 혹시 환자들이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참가자들 또는 연구에 포함된 참가자들이 중재 시작 이후에 관찰되는 어떤 특정 특성에 의해서 선택이 됐는지 그 특성이 중재와 관련되는 것인지 혹은 결과와 관련되는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세 가지 다른 유형의 빗뚫림, 선택 빗뚫림을 평가했다면 우리는 분석과 민감도 분석에 따라서 잠재적인 선택 빗뚫림을 분석해서 수정했을까? 혹은 이런 것들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했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의 정도가 얼마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또다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3.1과 3.2는 불멸시간 빗들림. 우리 2번 질문과 같습니다. B는
기존 사용자 빗뚫림, 그래서 프리밸런스 유저 빗뚫림이고요. C는 기타 다른 선택 빗뚫림. 이 세 가지 중을 평가했을 때 모두 다 로우면 로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고 그 중에서 모두 다 모더레이트다라고 하면 그냥 모더레이트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 가장 나쁜 것이 모더레이트면 모더레이트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시리어스가 있다면 우리는 하위의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보시는 것처럼 추적 관찰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측정에 기반했는가? 예는 맞거든요. 3.2. 그럼 3.2에서 추적 관찰 이후 중재군과 비교군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참가자가 제외됐는가? 얘는 전체 의료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제외는 없었습니다. 그럼 얘는 로우예요. 그럼 이제 기존 사용자 빗들림입니다. 프리밸런스 유저. 대부분의 참가자가 추적 관찰 시점과 중체 시작 시점이 동일했는가? 이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타틴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스타틴을 안 먹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스타틴 같은 이런 약들은 기존 사용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어, 중재 시작점 똑같은가? 그러면 우리가 스타틴 연구를 한다면 스타틴을 처음 먹었을 때부터 팔로우업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이 연구는 이 사람이 인롤된 시점 혹은 기존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연구는 임모탈 타임 바이어스 때문에 추적 시간이 동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중재 때문에 이렇게 추적이 미뤄지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3.3 중재 시점이 동일한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3.4, 연구 기간 동안 일정한가? 스타틴이 계속 먹는 도즈 리스판스의 효과는 없을 것인가? 축적되는 효과는 없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모더레이트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시리어스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타 비틀림이죠. 기타 선택 비틀림. 연구에 포함된 참가자들이 중재 시작 이후에 관찰된 특성에 따라 선택됐는가? 이건 선택됐죠. 이것이 중재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틴은 헤파토톡시시티 때문에 스타틴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환자일수록 스타틴 처방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스타틴을 안 먹어요. 그러면 스타틴을 안 먹은 사람이 그러면 간암에 많이 걸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 비뚤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 분류됐는가? 네 라고 대답을 했다면요. 3.6 중재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하면 네. 3.7 선택에 미친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yes. 그렇다면 serious라고 되고요. 지금 두 가지 항목에서 시리어스 했기 때문에 최소 한 개라도 시리어스라면 여기로 가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평가는 1.1에서 3.1에서 3.7까지 발생됐던 모든 리스크 바이어스의 잠재적인 문제를 수정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연구는 변수들에 대해서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레이쇼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프리밸런스 유저 바이러스라든지 임모탈 타임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통계의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3에서 7까지 선택 비틀림을 최소했는가? 약물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서브그룹 아나리시스 했지만, 센서티비티 아나리시스 했지만, 그것이, 비틀림의 영향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확인된 잠재적 선택 효과의 크기가 심각해서 연구 결과를 정량적으로 통합해 분석하면 안 됐냐?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는 연구 결과를 약 50%에서 80%까지 효과의 추정치를 과장시킨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는 이 결과를 정량적 통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크리티컬 리스크 바이어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4번 의도된 중재로부터 이탈로 기인된 빗뚫림 위험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형은 중재 할당의 효과, 아까 있었던 것처럼 B는 프로토콜 이펙트. 그래서 프로토콜 준수 효과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A형 중재 할당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4.1. 이 연구가
관찰 연구이긴 하지만 실험적 맥락이냐, 비무작위 실험 연구가 이런 거겠죠? 실험적 맥락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로우예요. 근데 실험적 맥락이다라고 하면 예스라고 가게 된다면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서 모집되고 참여되는 과정, 얘가 실험 연구가 되는 거니까요. 의도된 중재로부터 벗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이 연구진 혹은 뭐 환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탈을 일으킬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관찰 연구는 실험적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로우 리스크죠. 그러면 4.5, 두 번째 단락 4.5는 연구에서 중재, 배정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분석 방법이 사용됐는가라고 하면 이 연구는 그냥 yes 하면 될 것 같고요. AP 파트 모두 다 낮음이어야지 로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고 이 부분은 로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B형이 있어요. B형은 프로토콜 비즈는 효과거든요. 거의 모든 대상자가 할당된 중재를 따랐는가라고 하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탈락된 사람 있지만 사실은 결과 영향은 별로 없을 거야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적절한 분석 방법이 쓰여졌는가라고 하면 yes라고 하면 모델이 되지만 적절한 분석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no, serious risk of bias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no, no라고 했으면 평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결칙된 데이터로 인한 빗뚫림 위험입니다. 결과 데이터가 왜 결칙이 될까? 환자가 탈락이 되거나 뭐 예약이 불이행되거나 데이터 수집이 불완전하거나 뭐 이런 문제고요.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결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재 여부나 교란 변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직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 병원에 온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다 배제하고 몇 명이 왔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병원에 1000명 중에 뭐 어떻게 선택해서 100명을 했고 팔로우 로스가 뭐 50명 일어나서 최종 50명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논문은 그렇게 안 쓰고 우리 병원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100명을 가지고 내가 분석을 했다라고 쓰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결칙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결칙률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결칙이 몇 퍼센트 일어나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보단 이 문제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결칙률이 맞을 것인가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정도 팔로우를 했다라고 하면 20%, 30% 결칙되는 것이 당연할 거지만 환자가 마취과에서의 시술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결칙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마다 결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몇 년을 했는가가 결칙률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보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발생률보다 결칙이 높다면 나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는 이해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세 가지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병원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완전 사례 분석. 컴플리트 케이스로만 분석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연구는 몇 명이 빠졌어. 근데 나는 걔를 임프테이션 했어. 라고 하는 대치라고 하는 점들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컴플리트 케이스 아날리시스의 중요한 점은 컴플리트 케이스로 들어온 아이들과 그리고 배제된 아이들이 특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임프테이션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일어난 결칙이 랜덤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기타 분석에서 센서티비티 아나리시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결칙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1에서 5.3은 중재 상태가 완전한 데이터가 있는가, 결과 상태가 완전히 있는가, 교란 변수가 완전히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5의 1에서 3까지는 모두 다 없다면 로우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 사례 분석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사례 분석을 했어요라고 한다면 5.5. 그러면 이것이 5.6. 그래서 완전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5.5.
중재 교란 변수 결과의 결집으로 인해서 분석에서 제외된 것이 실제값과 관련성이 있을까? 없으면 오지만 실제값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5.6. 그러면 결집 데이터와 결과 간의 관계가 분석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물어서 괜찮으면 5.1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서 5.11. 결집 데이터로 인해서 결과에 편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묻고 그래서 노하고 yes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된다. 네. 이 연구는 의료용 데이터고요. 거의 모든 대상자의 데이터가 다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yes다라고 해서 low risk bias다라고 평가하면 되는데 환자가 의료기관에 와야지만 의료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없으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안 오면 데이터는 누락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 모두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료용 데이터는 다 있을 것이다를 가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 측정. 네. 결과 측정은 아까도 잠깐 중재 분류하고도 비슷하게 결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비차별적으로 발생했느냐, 차별적으로 발생했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보는 것처럼 예시처럼 혈압 측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정하게 5단위씩 높게 나온다면 이 경우에서는 비뚤림 위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확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혈압 측정이 어떨 땐 높게 나오고 어떨 땐 낮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빗뚫림 위험은 높지 않지만 왜냐하면 양분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정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평가하셔야 되는 거죠. 차별적 측정 오류는 결과 평가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결과 평가가. 가장 코호트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빗뚫림 위험입니다. 보통은 디텍션 바이어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코호트는 이 환자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많이 검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이 검사를 하면 굉장히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 도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증가한 것처럼 잘못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평가자가 중재를 알고 있을 때를 발생을 한다. 혹은 다른 중재를 받은 참가자들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적 측정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 지표마다 결과 평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료 자체가 객관적 평가가 어, 있는지 객관성인 건지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건지를 함께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결과 평가자가 누구고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 심플하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죠. 6.1 연구에 포함된 중재그룹 간의 결과 측정 방법이 달랐을까라고 하면 다릅니다라고 하면 시리어스로 아예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6.2 결과 평가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받은 중재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면 네, 알고 있다고 해서 리스크가 높아? 아니,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고 레트로스펙티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레트로스펙티브는 연구자의 의도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재를 무엇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과 측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디텍션 바이어스는 좀 다른 얘기죠. 어쨌든 여기서 6.2에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치죠. 이 사람이 임상에 프로스펙티브하게 한다면 스타틴을 먹으면 이 결과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레이존에서는 이 사람은 안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는 간암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일반 임상 영역에서 간암을 계속 진단하는 건데 어떤 의도된 연구 결과에 의지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 평가가 중재 정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된 결과의 선택에서의 비틀림. 선택적 결과 보고인데 이제 선택적 결과 보고는 이득과 위해서 모두 발생하는데 위해가 더 많이 발생하죠. 위해가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평가할 때 나는 아까도 있었던 것처럼 나는 사망률 개선이라는 하자드 레이쇼를 볼 거야 라고 딱 지정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함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연구에서 제시한
사망이라고 하는 하드드 레이쇼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보고 빗뚫림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거 메타 분석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선택적 결과 보고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여러 측정 지표를 평가했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보고한다거나 여러 하위 그룹 분석해서 하나만 한다거나 여러 개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중에서 일부의 그 분석 결과만 보고한다거나 하는 것이 선택적 결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석 보고 포스트 값 체인지 밸류 모두 했지만 어떤 건 체인지 어떤 건 포스터 이것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측정을 했지만 일부 결과를 보고한다거나 혹은 잠재적 교란 변수를 조정했거나 조정하지 않는 분석 뭐 이런 것들 결측 데이터 결측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거 뭐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보고는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코호트에서 일정 하위 그룹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안 제시하죠. 네, 그거 역시도 효과의 차이하고 기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어,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개된 계획서가 있으면 좋은데 넌 랜더마이즈 스터디는 그런 계획서를 올리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스테마틱 리뷰를 할 때 이 부분은 큰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보시면 레포팅이 플랜에 의해 샜는가?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밑에 멀티플 아웃컴에서 멀티플 아나리시스, 멀티플 서브그룹 쭉 있는데 여러 서브그룹 간에 나눠놨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값, 단별량 값, 그다음에 다별량 값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너무도 많은 서브그룹을 돌렸죠? 그러면 이 서브그룹 내에서는 계속 뭐 헬스 비헤이비어라든지 다른 것들의 영향이 서로 조금씩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걔를 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 본문의 지면상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보고 빗돌림이 높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교란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교란 뭐 매우 높음, 중재 분류 매우 높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전시하시면 되고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매우 다 낮음이어야지 낮음이 되고요. 한 개라도 모더레이트면 모더레이트, 한 개라도 높음이면 높음이고 한 개라도 매우 높음이면 매우 높음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적인 근거 종합에서는 제외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 빗뚫림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것은 개별 시간에 회의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